안녕하세요. 포멘토 학원의 국어 유나쌤입니다. 포멘토 학원의 가장 어린 예비 고1 우리 아가들 잘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나지 못한 것이 벌써 3주차가 되어 갑니다. 사실은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귀중한 것이었나 그런 생각을 깊이 해본 적은 없었는데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생긴 아주 유일한 장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 보고 얘기하고 또 웃고 그러면서 수업을 진행했던 것이 진짜 참 감사한 일이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이 힘든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고 이 시간을 절대로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의 실력을 쌓는 시간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난주 가정학습으로 미리 살펴보았던 현대산문 1일차와 3일차 지문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현대산문 1일차는 46쪽부터 해서 47쪽까지 A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48쪽부터 49쪽까지 B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항상 하던 방식대로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출제된 문제를 통해서 작품에서 파악할 수 있는 단서들을 얻는 것이지요. 그래서 1번 뭐가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서술상의 특징 역시 나왔습니다. 소설에서는 항상 1번 문제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 각각의 부분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그 부분을 전체 그러니까 해당되는 지문 전체 안에서의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확인하는 문제들, 그리고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 문제 나왔습니다. 감상 문제에는 보통 보기 박스가 이렇게 딸려져 있죠. 이 보기 박스를 통해서 이 작품의 대강을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지문을 읽으시면서 살을 붙여 나가야 되는데요. 김원일의 연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됐고 보기 박스를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해보죠. 이 작품은 역마살을 타고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아버지의 삶과 생계를 책임진 채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애정을 살아가는 어머니의 삶을 그리고 있다. 작품의 주요 소재인 연은 바람이 부는 대로 하늘을 날아다니지만 연줄로 얼레에 매여 있어 지상으로 돌아와 올 수밖에 없다. 연과 얼레의 이러한 속성은 이리저리 떠돌다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의 삶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하죠. 우리 집안은 일찍부터 논이나 밭되기 한 두렁도 가져본 적이 없으므로 라고 되어 있죠. 지금 한 문장도 안 읽었는데 우리 집안은 이런 표현 때문에 우리가 또 필기를 좀 해야겠죠? 서술자의 빨간색으로 나오네요. 파란색으로 바꾸고 서술 서술자의 가족 이야기가 전개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일찍부터 논이나 밭되기 한두렁도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보기 박스에서도 확인했지만 지금 아버지 나오죠. 낫이나 호미자루를 한번 잡아보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 여기까지죠. 아버지에 대한 정보도 하나 얻어갈 수 있겠네요. 아버지요. 결국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1년을 따져 평균 9달은 집을 떠나 어디론가 떠돌아다녔고 떠돌아다니는 아버지, 집에 붙어있는 나머지 달은 낚시로 또 소일하는 분이에요.
이태 전까지만 해도 이태 전 봄까지만 해도요. 우리는 읍내거리 장마당 부근에 살았어요. 이 가족이 어디 정도 위치에 살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때 역시 엄마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엄마 나옵니다. 근동 장터를 떠돌면서 어물 장사를 했어요. 생선가게 장사를 했어요. 아버지는 읍내에서 4km 정도 떨어진 지금 우리가 사는 주남 저수지에 낚시를 다니며 한숨이 나옵니다. 늘 집 떠날 궁리만 하고 지냈어요. 새마을 도로가 확장되는 통에 우리가 새든 읍내 장터집이 헐리게 되자 아버지는 엄마를 졸라 주남 저수지 옆 민씨 별채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주남 저수지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철새 도라지 아인가. 내가 새를 무척 좋아하거든. 이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말했어요. 당신 이사 땅으로 걸어댕기는 철새인께 날아댕기는 철새가 좋겠지. 그런데 새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그 구경 대갱기면 밥이 생기요 떡이 생기요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아버지는 주남저수지의 매력적인 부분, 주남저수지를 내가 좋아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기억 부분 보세요. 엄마가 한숨 쉬면서 말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어머니의 현실적 한탄?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는 한숨을 내쉬며 돌아앉고 말았다. 그거 말고도 관리인 민씨 말이 타지에서 오는 낚시꾼들 뒷바라지나 해주모 찬값 정도는 번다 않카나 라고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이사 가야 하는 이유를 하나 댑니다. 엄마는 그쪽으로 이사하면 당장 장사 다니는 길이 먼 줄을 알면서도 어떻게 아버지가 집에 눌러 있을까 싶었던지 그 말에 선선히 동의했다. 어머니가 좀 더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집을 떠나지 않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불길한 접속어가 나왔죠. 주남 저수지 쪽으로 이사 와서 보름을 채 못 넘겨 아버지는 슬그머니 집을 또 떠났어요. 부산과 마산의 낚시꾼들이 떡밥은 물론 술이며 안주 접시까지 심부름시키는데 아버지는 더 참아낼 수 없었던 것이다. 더러운 세상 나쁜 놈들이라며 전에는 입에 담지 않던 욕설을 술김에 종종 뱉더니 기어코 그 떠돌이병에 발동이 걸렸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방랑기가 완전히 넘치시는 분이에요. 늘 궁금한 일이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서술자의 이제 속내가 드러나죠. 아버지는 집을 떠날 동안 숙식을 어떻게 해결하고 다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로부터 2달 뒤 여름이 끝날 무렵에서야 아버지는 돌아왔다. 그 행렬 끝에 무슨 결심이 굳혔는지 돌배산 자락을 덮은 민씨네 대나무 밭에 굵은 대 몇 그루를 쪄와 방패연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돼 있어요.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회상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 내가 어릴 때부터요. 그 다음 부분 크기도 있었다 여기까지요. 거기 이제 먼저 쓰고 읽어보죠. 아버지와 연에 대한 회상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내가 어릴 때 아버지는 더러 방패연을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근래에는 한 번도 없던 짓거리였다. 대나무를 가르게 쪼개어 햇빛에 말려선 장독칼로 다듬고 한지에 바람구멍을 뚫어 거기에 5개 뎃개비를 붙여 방패연을 만드는 솜씨는 아버지가 지닌 유일한 기술 같아 보였다. 천장 가운데 태극문이나 붉은 원을 오려 만든 연이 큰 놈은 2번 접은 신문지만 했고 작은 놈은 교과서만한 크기도 있었다. 겨울도 아닌데 그 많은 연 어때가 팔락합니까? 내가 물었다. 뭐 꼭 돈이 목적이라서 맹그나 쓸모없어도 맹글고 싶은 게 맹글제. 참새가 날락하모 기러기만큼 와 하늘 높이 못 날겠노. 먼데까정 갈 필요가 없으이께 지 오를 만큼 오르고 말지라. 아버지가 쓸데없이 비유까지 곁들여 말했다. 다음에도 나오지만 아버지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인생 철학을 가지신 분이에요. 옛적에 연 맹글어줬다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해서 맹글어 예? 사람은 의대 갈 목적이 없어도 없던 때는 연 맹크로 그냥 멀리 떠나고 싶은 게 꿈이 있는 기라. 그런 꿈 없이 일만 한 사람 꼭 개미 같아. 사람은 개미가 아니잖아. 돈 벌라고 밤낮으로 일하는 사람은 보모 사람 사는 목적이 저런가 싶을 때가 있지. 그 사람들이 보면 내 같은 사람 쓸모없어 보일란지 몰라도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기를 좀 해보죠. 결국 아버지는 생계를 위해 경제 활동에 매몰되고 싶지 않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아버지면 자식으로서는 좀 힘들겠죠, 사실은. 자, 더 읽어보죠. 아버지가 어설픈 미소를 띠며 보였다. 묵고 살기 바쁘모 그래. 산천 구경하고 싶어도 먼 떠나는 거 아닙니까?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나는 엄마 생각해서 얘기한 거죠. 누군가는 벌어야 되고 생계를 이어가야 되고 자식 키워야 하잖아요. 그렇기서 하겠지. 그러고 보면 나도 암에 떠돌아다니는 팔자를 타고났나 보지. 아버지가 시무룩히 말했습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나와요. 나와 아버지는 낚시꾼들에게 방패연을 팔러 가지만 연은 거의 팔리지 않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는 훌쩍 또 집을 떠나고 장마가 시작된 여름밤에 다시 돌아와요. 나는 장사 가신 어머니를 마중 나가기 위해 자전거를 끌고 장터로 갑니다. 뇌성이 다시 한 차례 하늘 복판을 쪼갭니다. 우르릉 쾅쾅 했겠죠. 엄마는 흠칫 어깨를 떨었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 왔다고 했으니까. 나는 몸이 오그라든 듯한 놀람으로 무심결에 자전거 핸들을 꽉 눌러 잡아뜯겠죠. 짝대기라 했나? 그러면 어디 다쳤단 말인가?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오셨는데 뭔가 약간 다치셨나 보죠. 그래서 아버지의 상태를 이제 얼핏 듣고 짝대기를 짚고 왔나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놀라서 이렇게 어디 다쳤단 말인가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랬대. 늘 배창자가 아프다더니 속병이 생긴 게로구나. 객지로 돌아다니며 굶기도 오지게 굶었을 끼고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짝대기를 짚고 나타났다는 말에 놀라는 걸 보면 어머니한테 이제 아버지는 나와는 달리 어느 정도의 연민이 있는 거죠. 부부로서의 정도 있을 것이고 조금은 있겠죠. 참 양석 떨어졌을 낀데 너희들 저녁밥은 어쨌노? 장씨 집에서라면 2봉지 꼬다 먹었지. 아버지는 읍내서 묵고 왔다 갑디더. 자전거 짐바지에 얹힌 함지박을 고무줄로 묶고 나는 천천히 자전거를 몰았다. 함지박 쪽에서 쿰쿰한 비린내가 코끝을 따라왔다. 그 냄새는 이미 후각에 입은 엄마의 냄새기도 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좀 마음이 아파요. 아마도 이제 엄마는 엄마의 고된 노동의 흔적을 후각적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저희 독자는 이제 생생함이 느껴지는 거죠. 엄마 자전거 타이에 그러면 버트 깔 수 있을 낀데 내가 얘기했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사양했을 엄마가 오늘따라 아무 말 없이 안장 앞쪽 팔패 머릿속을 깔고 올라앉았다. 내색은 안 했지만 엄마 역시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모양이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네. 미움보다는 연민, 불쌍하고 짠한 마음 그런 것들이 이제 엄마한테는 있는 거죠. 엄마의 온몸에서 풍겨나는 그 비린내요. 내가 이미 후각에 익어 있는 엄마의 그 냄새 내 쪽으로 옮아왔어요. 쯧쯧. 그래도 숨질이 붙었으면 더러 지자식은 보고 싶은지 집구석이라 찾아더니 원수도 그런 원수가 어딨노? 그런 남정네가 이 세상에 몇이나 될거. 그래 굶음에 맹넣고 떠돌아댕겨 우째 안주 객사라는 건 모르겠대 라고 하면서 엄마는 아버지에 대한 한숨을 이제 나한테 털어놓는 거죠. 뙤약볕 아래 장터마다 싸다니느라고 까맣게 그을린 얼마. 이제 엄마에 대한 그 부분이 나와요. 위에서는 지금 후각적인 모습이 나타났고 지금 여기서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이제 햇볕에 탄 거죠. 나는 공연히 코어리가 찡하게 쓰렸습니다.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엄마는 키가 작고 몸매가 깡마른 데다 살결이 검어 볼 때마다 안쓰럽고 측은한 마음이 마음 귀퉁이에 그늘을 만들었대요. 엄마는 나의 그늘이게요. 나의 아픔, 나의 어두움 그런 거죠. 그럴 적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반사적으로 감정을 자극했다. 이 어머니가 고생하게 되면은 자식들은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거죠. 이 서술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섞인 감정은 증오라기보다는 썰물이 됐습니다. 당신을 내 옆에서 멀리 밀어내는 작용을 했어요. 결국에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원망도 있고요. 반감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썰물이 됐다라고 됐고 멀리 밀어내는 작용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여기다 써야겠죠? 아버지에 대한 나의 감정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은 엄마의 경우도 비슷하리라 여기졌다. 다만 순환의 법칙을 쫓아 한때의 미움도 시간이 흐르면 연민으로 녹아. 그래서 여기서 순환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게 미움이 연민으로 녹는데요. 끝내 그것은 나랑은 달리 밀물이 되어 엄마의 여인 마음을 다시 채워주리란 점만이 다를 뿐이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또 알 수 있는 것이 나랑 어머니랑은 아버지에 대해서 감정이 달라요. 어머니의 감정. 자, 이렇게 주어진 지문만 가지고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1번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찾습니다.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야기 속에 있는 나라는 인물이 중심 인물인 아버지하고 관련된 나의 생각, 회상, 감정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장면마다 다른 서술자 이런 말은 적합하지가 않죠. 또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여기서는 이야기가 뭐 두 가지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번도 되지 않아요. 또 작품 밖의 서술자가 아니에요. 이야기 속 안에 같이 있는 서술자죠. 그래서 사건을 체험한 서술자여 나여 중심인물 아버지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2번이 답이에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기억 부분을 한번 다시 볼까요? 기억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어머니가 그 철새가 좋다는 아버지한테 현실적인 한탄을 하는 부분. 그래서 어머니의 푸념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부분을 또 보면은 겨울도 아닌데 그만은요 어디다 팔락합니까? 라는 요 부분이죠. 뜬금없이 만드는 연을 만드는 아버지 행동에 내가 이상해가지고 물어보는 부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생계를 위한 경제적 활동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삶의 태도. 그쵸? 꿈 없이 사는 사람은 개미 같다고 사람은 개미가 아니다 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인생관 가치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떠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리을 부분이죠.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자식들을 걱정 어머니의 애정. 아버지 얘기 듣다가 밥 떨어졌는데 어떻게 먹었냐 물어보는 부분. 5번 아버지의 끼니를 염려하는 마음에 어머니를 빨리 모셔가려는 나의 의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죠. 나는 아버지가 읍내에서 식사를 하시고 집으로 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엄마에게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5번입니다. 3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각각의 부분은 작은 따옴표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네요. 장터를 떠돌며 어물장사를 하는 것에서 가족의 생계를 떠안고 사는 어머니의 삶. 그쵸. 보기박스에도 설명이 일부 나와 있어요. 2번 목적이 없어도 어떤 때는 연맹크로 그냥 멀리 떠나댕기는 삶에 대한 말한 부분에서 아버지가 하늘을 나는 연처럼 자유롭게 떠돌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영 떠나는 건 아니에요. 얼레에 매여서 다시 돌아오죠. 3번 내 같은 사람 쓸모없이 보일란지 몰라도 라는 부분에서 아버지가 역말살로 무능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있었다면은 이렇게 살지 않았겠죠. 후회라고는 볼 수 없죠. 다만 아버지의 삶의 태도는 삶의 목적이 돈만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후회라는 말은 연결지을 수가 없습니다. 답은 먼저 찾았어요. 3번 더러 처자식은 보고 싶은지 집구석이라고 찾아든다는 말에서는 어머니는 아버지의 가족들이 얼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기박스에서 연과 얼레의 관계를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멀리 떠나지만 다시 돌아오는 아버지를 봤을 때 가족은 얼레가 맞겠죠. 순환의 법칙을 좇아. 이 부분은 미움도 시간이 흐르면 연민이 돼요. 민물처럼 마음을 채워준다는 이 부분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또 애정도 함께 갖고 사는 어머니에 대한 나의 인식입니다. 자, 그래서 5번도 맞죠. 자, 그럼 답은 3번입니다. 이제 B세트를 한번 볼게요. B세트 김유정의 땡볕이라는 작품이 이제 출제가 됐고요. 문제를 역시 한번 훑어보면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 문제 나왔고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요. A세트하고 지금 동일하죠.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작품이 출제가 되면 정말 좋겠지만 이런 보기 박스 안 줘도 풀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보기 박스 꼭 한번 읽어보시고 본문을 읽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도록 하세요. 한번 보고 갑시다. 김유정 작품의 특징은 중심 인물들이 대부분 순박하고 어리숙하다는 점이다. 작가는 그런 인물들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인물이 겪는 문제의 원인이 개인이 아니라 부조리한 사회에 있음을 보여준다. 작가는 땡볕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여주기 위해 인물의 성격과 대비되는 속성을 가진 대학병원을 배경으로 설정했다. 아직 안 읽어봤지만 땡볕에는 어떤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이 굉장히 순박하고 어리숙한 인물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대비되는 대학병원이 배경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또 덕순 내외요. 아마 주인공 부부겠죠. 동네 어른의 말만 믿고 희망에 차 대학병원을 찾았으나 돈이 없어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비극적 죽음을 앞두게 된다. 이를 통해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성과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주제까지도 지금 정보를 주고 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또 필요한 것들을 한번 보죠. 덕수는 이랬습니다. 아까 우리 확인할 수 있었죠. 주인공 부부예요. 동네 어른으로부터 이상한 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면 월급도 주고 병도 고쳐준다는 말을 듣는다. 덕수는 13달이 되도록 배가 불러만 있는 아내가 이상한 병에 걸렸다고 믿고 근데 저희가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어도요. 이 아내의 상황이 지금 어떻죠? 심각한 것 같죠? 그래서 볼게요. 증세가 심각합니다. 아내의 증세가. 그리고 이상한 병에 걸렸으니까 당연히 동네 어른이 그러셨죠. 병원에 가면 월급 주고 병도 고쳐줘 라는 거. 그 얘기 듣고 그대로 아내를 업고 팔자를 고칠 희망으로 차서 대학병원으로 갑니다. 우리 문제에서 나왔지만 대학병원이 대비적인 속성을 가진 장소라 그랬어요. 이 뱃속에 어린애가 있는데요. 나오려다 소문이 적어서 소문은 자국문을 말해요. 그런데 뭔진 몰라도 그냥 읽어 나갈 수 있죠. 적어서 그대로 죽었어요. 이걸 그냥 둔다면 앞으로 일주일은 못 갈 것이니 그럼 아내가 일주일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불가불 그냥 수술을 해야 하겠으나 또 그 결과가 반드시 좋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것임에 배를 가르고 아이를 꺼내다 만일 사불여이 하여 불행을 본다 하더라도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행을 본다. 즉 수술 도중에 죽는 거겠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전혀 관계없다는 승낙. 수술 동의서겠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러면 내일이라도 그 수술을 하겠어요 라고 돼 있어. 이거는 이제 어린 간호부가 얘기했죠. 거리낌 없는 어조로 줄줄 쏟아놓다가 어떻게 하실 테야요? 라고 이제 물어봤겠죠. 글쎄요. 덕순이는 이렇게 얼떨떨한 낯으로 다시 한번 뒤통수를 긁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죠. 왜 이런 행동을 보일까요? 이 행동에 대한 이제 설명이죠. 결국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인물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부의 말이 무슨 소린지 다는 모른다 하더라도 속대중으로 저쯤은 알아챘던 건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아내의 생명이 위험하다. 그 말이 두렵기도 하려거니와 이제 겨우 아이를 뱄다는 것쯤 아내 생명 위험하고 아이를 뱄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또 영국거리는 못 되는 병인 양 싶어 우선 낙심하고 마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영국거리가 뭐냐면 이상한 병에 걸리면은 대학병원에서 치료해 준다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어떤 연구 대상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정도의 병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낙심 옆에다가 하나만 더 쓸까요? 낙심 옆에다가 특이한 병이 아니라 무료 치료를 받지 무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이제 낙심을 한 거죠. 그럼 먹을 것이 없는데요. 그건 여기서 입원시키고 먹을 것이니까 염려 마셔요. 그런데요 저 하고 덕순이는 열적은 낯을 무얼로 가릴지 몰라 주변 용기 내서 물어봅니다. 월급 같은 건 안 주나요? 무슨 월급이요? 왜 여기서 병을 고치면 월급을 주는 수도 있다지요?
아니 자기 병 고쳐주는데 무슨 월급을 준단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제 여자 간호부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맨망스레 톡 쏘는 바람에 덕수는 그만 얼굴이 벌개지고 말았다. 팔자를 고치려던 그 계획이 도대체 뭡니까? 앞에서 말한 바로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그 계획은 무료 치료를 받고 월급 받기죠. 그런데 이제 어그러졌어요. 그의 줄인 창자는 척 꺾이며 두꺼운 손으로 이마에 진땀이나 훑어보는 밖에 별 도리가 없는 것이다. 하나 아내의 생명은 어차피 건져야겠기에 공손히 허리를 굽신하며 그럼 내일 데리러 올게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고 되도록 빌부터 보았던 것이 그때까지 끔찍끔찍한 소리에 얼이 빠져서 멀뚱히 누워있던 아내 등장합니다. 벼랑간 기급을 하며 일어나 쌀통맞은 목소리로 나는 죽으면 죽었지 배는 안 째요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의 이 고등학생들이 이 부분을 보면은 가슴이 답답해 죽는 거죠. 그래도 필기 하나 하고 가죠. 결국에 자신의 생명이 위독함에도 수술을 받지 않겠다는 어리숙한 아내입니다. 이제 많이 무지하죠. 무지한 거죠. 하고 얼굴이 노랗게 되는 데는 더 할 말이 없었다. 죽이더라도 제 원대로나 죽게 하는 것이 혹은 남편 된 사람의 도리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원이라는 건 뭐죠? 수술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내의 꼴에 하도 어이가 없어 죽는 것보다는 수술하는 게 좀 낫겠지요 라고 하면서 간호부와 의사가 눈에 보이지 않도록 덕순이는 시선을 외면하며 똥실똥실 아내를 다시 업고 나왔습니다. 지게 위에 올려놓은 다음 엎드려 다시 지고 일어나려니 이게 웬일일까? 아까 오던 때와는 갑절이나 무거웠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살이 쪄서? 그게 아니죠. 그쵸? 위에다 쓸게요. 그러니까 올 때는 희망에 차서 발걸음이 그래도 가벼웠는데 이제 희망이 사라져서 이제 더 무겁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덕순이는 얼마 전 희망이 가득히 차올랐던 길을 힘 풀린 걸음으로 터덜터덜 내려오고 있었어요. 보지는 않아도 지게 위에서 소리를 죽여 훌쩍훌쩍 울고 있는 아내가 그런 느낌이 왔겠죠. 눈앞에 환해요. 학식이 많은 의사는 일자 무식인 덕순이 내외보다는 더 많이 알 것이니 생명이 한 1회를 못 가려 7일을 못 가려던 그 말. 그거는 이제 내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남은 것은 우중충한 그 냉골에 갖다 다시 눕혀놓고 죽을 때나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수술도 받지 않고 가는 거죠. 결국 이 부분이 이제 덕순 내외의 비참한 현실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덕순이는 눈 위로 덮는 땀방울을 주먹으로 훔쳐가며 장차 캄캄하여 올 그 전도를 생각해본다. 서울을 장대고 왔던 것이 벌이도 제대로 안 되고 게다가 이제는 아내까지 잃어요. 사실 이제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온 하층 노동민이죠. 그런데 이제는 아내도 잃습니다. 지엠이 붙을 이놈의 팔자가 하고 딱한 탄식이 목을 넘어오다 꽉 깨무는 바람에 한숨으로 터져버려요.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한 괴로움이 이제 나오는 거죠. 한나절이 되자 더위는 더 한층 무서워집니다. 덕순이는 통째 진물을 듯이 푼 등어리를 견디지 못하여 먼저 번에 쉬어가던 나무 그늘에 지게를 벗어놓아요. 땀을 들여 가만히 아내를 내다보니 그동안 고생만 시키고 변변히 먹이지도 못했어요. 그게 갑자기 후회가 됐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동네 집 닭이라도 훔쳐다 먹었을 걸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임신을 했죠. 임신하면은 제대로 잘 먹어야 되는데 그동안 제대로 먹이지도 못했다는 거죠. 울지 마라. 그것들이 뭘 하나 쟤까지 깨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죠. 채미 하나 먹어볼 테야. 참외죠. 참외 싫어요. 아내는 더위 속에 속이 탔는지 한 길 건너 저쪽 그늘에서 팔고 있는 얼음 냉수를 손으로 가리킵니다. 남편이 한 푼 더 보태어 담배 사려던 그 돈으로 얼음 냉수를 한 그릇 사다가 입에 먹여까지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얼음 냉수가 아내에 대한 덕순이의 이제 애정이 드러나는 소재예요. 아내에 대한 애정.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서 하나 더 사다 주려 물었을 때 이번에는 왜 떡이 먹고 싶대요. 이제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합니다. 어차피 이제 7일 있으면 죽으니까.
덕순이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나머지 돈으로 외떡 3개를 사다 주고는 그대로 눈물도 씻을 줄 모르고 그거를 오직오직 깨물고 있는 아내를 이윽기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읽을 때 그 이 덕순 부부의 모습이 막 상상이 되고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무지해서 답답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너무 독자를 슬프고 힘들게 만들죠, 이 부부가. 그러나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외떡을 입에 문 채 훌쩍훌쩍 울며 왜 울었을까요? 여기 쓰고 이제 넘깁시다. 여기 생각.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자신이 죽는다는 생각이었죠. 자신이 이제 죽는다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이제 훌쩍훌쩍 눈물을 보여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사촌 형님께 쌀 2대 꺼다 먹은 거 부대 잊지 말고 갚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참 나 진짜 이런 거 잊어버려도 되는데 저 아내의 인간 없이 살고 무지하기는 해도 자기가 빌려다 먹은 거는 이제 갚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에요. 하고 부탁할 때 이것이 필요한 아내의 유언이라 깨닫고는 아유 그래 그건 염려 마라 하면서 이제 되려 이제 큰 소리 치는 거겠죠. 그리고 임자 옷은 영근 어머니더러 사정 얘기라고 좀 빨아달래우라고 하면서 이제 2번째 이제 유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고 난 뒤 남편에 대한 걱정이죠. 누가 옷을 빨아주지? 뭐 이런 거죠. 하고 이야기를 곧잘하다가 다시 입을 을그리고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덕순이는 그 유언이 너무 처량하여 눈에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는 지게를 누르지고 일어섭니다. 얼른 갖다 눕히고 죽이라도 한 그릇 더 얻어다 먹이는 것이 남편의 도리일 거라고 생각해요. 때는 중복, 허리에 쇳볼도 녹이려는 뜨거운 땡볕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도 이 날씨와 관련된 것들이 암시를 주는데요. 이 땡볕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 덕순 내외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어떤 고통? 그걸 또 드러내죠. 그래서 덕순 내외의 어떤 삶의 힘겨움, 또 가혹한 현실이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덕순이는 빗발같이 내려붙는 등골의 땀을 2손으로 번갈아 훔쳐가며 끙끙 내려올째 아내는 지게 위에서 그칠 줄 모르는 그 수많은 유언을 차근차근 남기자 울자 남기자 울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확인을 했고요. 문제 한번 봅시다.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겁니다. 읽으시면서 이미 좀 보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일단 시점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의 시점으로 지금 계속 이어져 있죠. 특정 인물의 심리에 맞춰 이제 사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덕순이죠. 덕순이의 이 심리, 또 덕순이의 이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선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 속에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나의 이야기죠. 과거와 현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죠.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야 돼요. 기억 같은 경우는 지금 덕순이가 희망이 가득 차 올라갔던 길이 이제 힘이 풀렸다는 부분이에요. 상황에 대한 덕순이 인식이 달라졌죠. 희망이 사라지니까 아내가 더 무겁게 느껴지고 다리 힘 다 풀렸어요. 맞죠? 자, 니은으로 가보죠. 니은. 이럴 줄 알았으면 동네 집 닭이라도 훔쳐 먹었을 걸. 덕순의 어려운 가정 형편, 안타까운 마음 역시 잘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디귿.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서 하나 더 사주려고 물었을 때 왜 떡 먹고 싶대요. 여기서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게 아니고 이제 오히려 더 아내의 어떤 위로 아내가 먹고 싶어하는 것을 사줌으로써 작품이 더 비극적으로 느껴지죠. 마음이 더 아파요. 리을 비정한 현실 속에서 따뜻한 인간미를 잃잖아요. 이 정도는 좀 잊어버렸으면 하는데 이런 것까지 기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미음 덕순 내가 겪는 힘겨움과 가혹한 현실. 예. 땡볕이 여기서는 그런 어떤 암시 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의 답은 3번. 6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어요. 1번 돈이 없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부조리한 현실을 통해 당대 사회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제 가난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또 자본주의 사회의 부조리도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네 어른의 말만 믿고 무작정 병원을 찾아가는 모습을 통해 덕순의 어리숙한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죽음을 앞두고 소리 죽여오는 아내의 모습, 비극 상황에 좌절하는 개인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내가 답답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번째, 덕순이 월급을 받을 수 없어 사실은 실망하는 장면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성이 아닌 거죠. 이 장면은 이제 덕순의 그 어리숙함하고 무지함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작가는 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4번이 지금 틀렸습니다. 또 5번 순박한 인간미를 가진 인물과 냉정한 속성을 지닌 대학병원의 대비를 통해 작가의 문제의식이 부각되고 있군.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6번과 같은 문제는 이제 보기를 토대로 지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지문을 다 읽고 났을 때 그 내용을 종합하여서 이제 적절하게 감상한 것들을 찾는 이 절차가 필요한데요.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현대산문 3일차고요. 페이지는 55쪽입니다. 역시 우리 계속 앞에서부터 했던 그 방식대로 하죠. 현대소설 한 작품이 나왔고 넘기면서 현진건의 신문지와 철창이라는 작품이구나. 이런 게 나왔네.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 2, 3, 4, 5번을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면 배경, 인물, 분위기, 어떤 공간, 대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 읽으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2번 보기와 같이 노인에 대한 나의 인식 변화 단계에 해당하는 사건을 구분하여서 정리를 했대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도 보셔야 돼요. 나의 인식을 한번 체크해 주셔야 돼. 참말극의 히어로, 희극의 배우, 비극의 주인공. 그래서 그 사건은 어떤 사건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렇게 미리 작전을 짜고 3번 문제를 보세요.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 미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현진건의 이 신문지와 철창이란 작품을 몰라도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단서를 찾아야죠. 봅시다. 현진건은 일제강점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회적 약자를 주인공으로 이제 내세워서 권력의 부당한 횡포, 하층민이 겪는 경제적 궁핍을 소설 속에 담아내었습니다. 특히 신문지와 철창은 사소한 사건으로 인해서 비극적 상황에 내몰렸어요. 그런데 권력의 횡포에 좌절하지 않고 혈육을 살리려는 노인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가는 서술자의 시선을 통해 인물에 대한 동정을 넘어서 경외감까지 드러내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서 우리도 지문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색깔을 한번 바꿔볼래요. 오렌지. 자, 나는 어줍지 않은 일로 T경찰서 유치장에서 며칠을 보낸 일이 있었다. 서술자가 등장하고 있네요. 어느 날 입구 쪽에 소란스러운 소리에 호기심을 느낀 우리는 이라는 표현. 나가 갑자기 우리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T경찰서 유치장에서 며칠을 보낸 일이 있었고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는데 그것에 호기심을 느낀 게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의 이제 우리는 유치장에 갇힌 사람들이겠죠. 같이 갇혀있는 사람들. 20년 징역살이할 강도라는 말에 범인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막상 방 앞으로 끌려온 범인은 남루하고 가냘픈 어떤 노인이었어요. 결국 여기서 지금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라는 이제 인물이 노인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노란 수건은 복면 쓰는데 쓰는 탈인가? 우리 일동은 어이없이 웃었다. 참활극의 우리 주인공은 이 부분이 아까 문제로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잘 봐주셔야죠. 우리의 주인공은 얼굴을 나타낸 찰나에 희소극의 배우가 되고 말았대요. 담당이 밀쳐주고 간 대로 반쯤 쓰러져 있던 그 노인은 이윽고 몸을 도사리며 이놈의 새끼들이 이게 무슨 질 알고 백주에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마른 날에 벼락이 안 무섭나?
혼잣말로 중얼중얼합니다. 그 무디고 꺽센 목청만은 아까 우리가 듣던 강도의 목소리와 조금도 틀림이 없었다. 넋두리를 따라 그 눈곱이 꾀재재한 눈을 깜빡거리더니 우리 인식이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덜 읽었기 때문에 이 인식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노인에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죠.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또 고받은 어깨가 더욱 둥그레지며 가늘게 떨리는 모양과 빠뜨린 고개 위로 앙상하게 드러난 목덜미 힘줄과 뼈가 우리에게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세 번째 변화했다. 네모박스가 쳐있네요. 이 부분도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 2번에서 나왔기 때문에 확인해 주셔야 돼요. 참말극이었다가 희극의 배우였다가 이제 비극의 주인공으로 본색을 나타냈어요. 이윽고 그는 숙였던 고개를 번쩍 들며 또다시 누렇게 뜬 얼굴에 피가 벌컥 오르면서 인시가 제 처지도 잊은 듯 고함 지르자 쥐었던 수건과 지팡이도 집어 던지고 힘줄과 검버섯만 남은 두 손으로 마룻바닥 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시끄럽다 시끄러워. 담당이 주의를 했는데도 오히려 더 많이 우는 거죠. 그 우는 정상이 너무도 가엾고 측은한데 마음이 움직였으리라. 올 때의 발소리로 들어서는 매우 사나울 듯하던 그 순사가 의외로 친절하게 아유 왜 울어 늙은이가 이게 무슨 꼴이야 라고 하면서 좀 달래요. 노인은 응석이나 피우는 듯이 울음 반, 말 반으로 와 나를 가두노 와 나를 우리 인식이는 죽으라 카나 하면서 이제 넋두리를 그치지 않죠. 죄를 짓지 말았으면 잡혀오지 않았을 거 아니냐. 순사는 이제 귀찮은 듯이 자기가 친절 베풀었는데 더 우니까 이제 쏘아 붙이죠. 내가 무슨 죄고 대문간에 내버린 신문 한 장 주운 것밖에 없지. 나 아무 죄가 없지 그리 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 우리 그 감상 문제에서 사소한 일로 감옥에 간다고 했잖아요. 사소해도 너무 사소하잖아요. 대문간에 내버린 신문 한 장 주운 거. 신문 한 장? 그 순사가 주인공의 내력은 잘 몰라. 순사도 깜짝 놀랐어. 그래 신문 한 장을 주었다가 잡혀왔단 말이냐? 어이없다는 듯이 씩 웃어. 신문을 줍는데 쪼만한 일본 가시나가 뺏을락 해서 짝대기로 이마를 좀 밀었다고 붙들려 왔구만 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일제강점기라는 이제 사회 현실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이제 실령이는 지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제 이 조만한 일본 가시나가 일본 서장님 그 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아까 이제 감상 문제에서도 나왔었죠. 이 부분이 일제강점기 이제 권력자의 횡포를 드러내는 부분이죠. 이게 무슨 일이라고 사람을 그것도 노인을 이렇게 가둡니까? 자, 그래 인식이는 누구냐 이제 한 거죠. 내 손자지 누구라 라면서 손자 얘기를 했어요. 지 애미가 백날 만에 유종하라 죽고 내 등으로 금년 3살까지 여보 키웠어요. 내가 오늘 밥을 안 얻어주면 우리 인식이는 죽누마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정말 도시 하층민의 어떤 그 불쌍한 삶, 가혹한 삶 그런 게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하고 할아버지는 다시 엉엉 소리를 내요. 그럼 밥이나 얻어가지고 갈 일이지 남의 집 신문을 왜 훔쳐. 내버리니까 주셨지 밥을 싸가지고 갈락했구만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주인공은 수수께끼가 하나 두 개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놈아 한 번 먹었으면 준 것이지 한 끼에 2번씩 먹어 이 나쁜 놈 이라고 하면서 뭘 줬는데 한 번에 2번씩 먹었대요. 제법 유창한 조선말로 집어세고는 다짜고짜 그 늙은이의 몸을 뒤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제 그 유치장 안에 같이 갇혀서 이 노인을 관찰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순사의 행동에 분개했어요. 여기서 순사의 행동은 이제 몸수색을 하는 거죠. 비록 배가 고파 달라고는 할지언정 그까지 관식 이제 그 안에서 먹는 밥이겠죠. 몸에 숨길 실업의 자식이 어디 있어? 이 실업의 자식은 실없는 자식 그거예요. 어디 있으랴. 아무리 사리도 분간할 사이도 없는 죄인이라면 덮어놓고 의심을 두는데 불쾌한 감정을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까지 유치장에서 먹는 밥 이거 누가 가져가려고 하겠냐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근데 순사 자신도 노인의 뱃속 이외에 콩밥덩이가 튀어나오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을 거고요. 지금 이되나 하고 이 아니면 때나 이제 나올걸 하고 구렛나루가 비웃었어요. 이 구렛나루가 아마 우리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가 이제 이 아니면 때나 나오지 누가 그 밥을 훔쳐 뭐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였는데 이게 우리의 예상과 틀린 거죠. 그 노인의 고의춤에서 콩밥 뭉치가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고의춤은 그 바지의 허리를 접어서 여민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콩밥 뭉치가 지금 발견되고 말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밥 한 끼 더 달라고 이제 순서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그거 가져다가 숨겨놨던 거죠. 이런 데 넣어두었구만. 그 순서는 어이없다는 지 일본말로 부르짖으면서 무슨 불결한 물건을 만진 것처럼 쌍판을 찡그리고 그 콩밥 뭉치를 패대기 쳤습니다. 우리 방 앞에 떨어진 밥 뭉치를 보니 그 노인이 들고 있던 노란 수건으로 삐죽삐죽 싼 것인데 그 부피로 보아 한 두 끼 분량은 훨씬 넘는 것 같아. 참 어쩔 수 없군. 순사는 빼앗듯이 한마디 던지고 노인의 등을 한번 쥐어지르고 그대로 가버려. 너무도 가짜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벌도 씌우지 않았어요. 멀쑥해가지고 얼빠진 듯이 쓰러져 있던 그 콩밥 도적이요. 이게 누구죠? 그 노인이죠? 부시시 일어나 앉으면서 입안말로 중얼거렸어. 아무나 주는 그 잘난 밥 다 빼드네. 지랄 안 하나 우리 인식이나 갖다 줄 걸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되게 좀 특이하죠. 아무나 주는 건데 여기서는 또 잘난 밥이라고 표현했고 문제 풀 때 확인할게요. 그 노인 편을 들었던 우리 방 사람들도 머쓱해졌죠. 초반에 분개했잖아요. 죄 없는 사람 몸수색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었죠. 죄가 있었죠. 밥을 훔쳤어요. 허참 별일도 다 많네. 그까지 콩밥은 감춰 뭘 한담. 제 버릇은 할 수 없어. 유치장 안에서도 도적질하는구만. 그 노란 수건 어디로 갔나 했더니 콩밥을 쌌구만. 나이 어린애도 지각이 안 났더니 하면서 이제 막 비웃죠. 동정과 호감을 줬던 반동으로 비난과 웃음이 이제 커졌어요. 나는 손바닥 뒤집듯이 돌변한 그들의 태도에 분개했어요. 여기서 조금 색깔을 바꾸면 나라는 인물은 아까는 우리였는데 이제 그들이 됐고요. 그 사람한테는 분개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슬펐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때까지 동정을 아끼지 않던 마지막 동무까지 잃어버리고 쓸쓸한 사막의 외로이 제기를 걸어가는 성자를 보는 듯한 슬픔이 나의 가슴에 복받쳤다. 그 잘난 밥 우리 인식이나 줄걸. 이 말 한마디에 나는 애연한 정보다 빛나는 인생의 햇살을 본 듯 싶었대요. 오, 이렇게까지. 그 잘난 밥 그렇다. 그 심정 경우와 처지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손자를 향한 뜨거운 사랑만이 배부른 이들로는 상상도 못할 노릇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아까 전에 감상 문제에서도 결국에 동정과 연민을 넘어서서 경외감까지 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 마지막에 그 부분이 나오는 거죠. 서술자의 이제 시선이 드러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세밀한 묘사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장면의 전환도 아닙니다. 다 외부와 단절된 공간, 여기 유치장 아니에요? 그 일 중심으로 사건이 서술되고 있어요. 답은 3번. 4번 대화를 빈번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노인이 유치장에 와서 있었던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빈번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관찰하고 있죠. 계속 설명해주고 있어요.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은 병렬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사건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건 없습니다. 자, 2번 보기와 같이 노인에 대한 나의 인식 변화 단계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봤기 때문에 요 참말극의 히어로, 희극의 배우, 비극의 주인공 이 각각의 문구가 지문에 등장했을 때 좀 유심히 보셨을 거예요. 결국 처음에는 20년 정도 감옥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참말극의 히어로였어. 그리고 희극의 배우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70도 된 노인이 갑자기 왔고요. 거기다가 어린 인식을 보면 엉엉 우는 노인을 우리가 위로했어요. 근데 이게 희극의 배우하고 연결이 되지 않죠. 지문의 내용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에요. 그리고 4번 불우한 사연들과 궁금증 해소되고 연민이 생겼다는 부분.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어린 인식이를 부르면서 우는 거는 결국에는 희극의 배우에서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그 단계에서 서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의 답은 3번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 미음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지금 찾는 거예요. 기억 부분부터 한번 보죠. 지금 기억을 보시게 되면은 기억이 어디 있죠? 신문을 주는데 조만한 일본 가시나가 뺏으려고 해서 작대기로 머리를 때렸대요. 이게 사소한 사건으로
식민지 권력의 부당한 횡포죠. 이게 얼마나 큰일이라고 사람이 이렇게 가둡니까? 두 번째, 밥을 빌어 손자 키워하는 노인의 절박한 모습을 드러낸 것. 역시 궁핍한 하층민의 처지, 또 순사에게 모욕적으로 몸수색 당하는 분노하는 서술자의 태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혈육 위에 감추었던 밥을 잘난 밥이라고 표현해 체면을 지키고자 한 건 오히려 체면과 처지를 다 놔두고서 혈육을 위해서 했던 그 모습에 이 서술자가 경외감을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4번. 힘든 현실 속에서도 손자를 먹여 살리는 노인의 모습에서 역시 이 보기박스에도 얘기가 있었고 지문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왜 잘난밥이라고 했냐면은 사실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 사람이 조금 더 달라 조금 더 달라 하니까 그걸 의심해가지고 이제 뺏어 버리는 거죠. 가져가지도 못하게. 어차피 관심도 없는 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어적으로 표현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3일차의 B세트 마지막 지문이 되겠습니다. 많이 달려왔죠. 역시 우리 한번 볼게요. 문제가 뭐 나왔는지 봅시다. 4번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 문제예요. 이 정도 이제 패턴이 이제 정해져 있다 나오는 유형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설을 직접 찾아 읽고 거기 그 각 부분을 좀 이해하는 독해력을 좀 키워만 두시면 소설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나오는 유행은 워낙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 1번부터 5번까지 작품 속에 서술자가 있는지 밖에 있는지 서술자가 교체되는지 뭐 이런 이제 지문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부터 미음까지 부분은 읽으실 때 보면서 푸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 6번 보기를 참고하여 A와 B를 이해한 거.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서 A가 어딨지 B가 어딨지 그렇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보기 박스 역시 읽어줘야죠. 자전거 도둑 읽어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이제 동화거든요. 그래서 볼게요. 박완서의 자전거 도둑은 한 소년이 소년기에서 성인의 단계로 입문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아의 깨달음과 성숙을 다룬 성장소설입니다. 이 작품에서 수나미는 주인공이에요. 속물적인 어른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물질적 측면보다 양심이나 도덕성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 자체가 이제 성숙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A하고 B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감상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자, 본문 한번 보죠. 조금 확대를 해서 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소년 수나미는 이름 토속적이에요. 마음에 들어. 지금은 연두색으로 해볼래요. 수나미는 전기용품점에서 일을 합니다. 수나미는 부지런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요. 자신에게 친절한 주인 영감님이 있으셔요. 그분에게 이제 잘 따라요. 어느 날 영감님의 심부름으로 거래처 수금을 하러 갑니다. 세워둔 자전거가 바람에 넘어져서 신사의 자동차에 작은 흠집을 이제 내게 돼요. 그러자 공경에 처합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빌어 이놈아 그저 잘못했다고 무조건 빌어 하고 속삭입니다. 수나미는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동정하고 있다고 느끼니까 용기가 났어. 아저씨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저씨. 그랬더니 용서라니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더 용서를 해. 아저씨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주셔요. 네 아저씨. 가능한 한 가장 불쌍하게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수나미는 주머니에 든 10,000원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되고 공연히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주인 영감님을 위해 그 돈을 죽기를 무릅쓰고 지킬 각오를 단단히 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요 밑에다 쓸게요. 수나미가 주인 영감님을 잘 따른다고 앞에서 이제 설명 나오고도 있었고요. 이걸 보면은 주인 영감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충성심도 보이는 것 같아요. 수나미가 책임감, 충성심 막 이런 것들이죠. 아니 윤석 이재범이 이런 큰일을 저지르고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이런 큰일은 자기 차에 작은 흠집을 낸 거. 이런 악질 녀석 같으니라고 하면서 신사의 표정이 처음에는 은은히 감돌았어. 연민이. 그래서 수나미가 조금 더 불쌍하게 하면은 봐줄 줄 알았죠. 그런데 옆에 섰던
무표정으로 바뀌었고 운전사인 듯한 남자에게 안 되겠네. 요런 악질 깡패 녀석하고 시비해대봤자 공연이 시간 낭비니 자네 자물쇠 하나 마련해주게. 이 녀석 자전거를 잡아놓기로 하세요. 언제든지 5,000원 가져와서 찾아가라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꺼내가지고 운전사한테 주는 거예요. 수나미로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사태였어. 주머니에 10,000원만 생각했지 자전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운전사는 금방 커다란 자물쇠를 가지고 와서 신사는 다시 네 놈은 쳐다보기 싫다는 듯이 수나미를 전혀 상대 안 하고 묵묵히 자전거 바퀴에서 자물쇠 채우고 빌딩 가리키면서 야, 나 저기 306호실에 있으니까 돈 5,000원 갖고 와. 그럼 내줄 테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수나미 어떡해. 결국 이제 이 신사 말은 신사인데 지금 하는 태도가 신사가 아니에요. 반드시 돈을 받겠다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때 이제 중략 뒤에 갑자기 수나미가 이상한 용기가 생겼어요. 수나미는 자전거를 마치 검부러기처럼 가볍게 옆구리고 질풍같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정말이지 조금도 안 무거웠어요. 왜 안 무거웠을까? 응? 왜요? 이게 이 자전거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빨리 도망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기를 잊어버린 거죠. 타고 달릴 때보다 더 신나게 달리고요. 이런 이제 부분들 중요합니다. 또 마치 오래 참았던 오줌을 시원스레 내깔리던 어떤 쾌감까지도 느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른 색깔로 한번 제가 신이 났다, 쾌감까지 느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게 진짜로 그 즐거운 어떤 감정은 아니에요. 다시 정리를 할게요. 진짜로 그 행복한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옆에다 써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옳지 못한 일이지만 이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생경한 기분 있잖아요. 우리가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할 때 그런 이상야릇하면서도 뭔가 재미진 그런 기분들 그런 걸 여기서는 쾌감이라고 표현한 건데 마이너스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 그리고 다음 보죠. 주인 영감님은 자전거를 옆에 끼고 질풍처럼 달려온 놈을 눈을 휘둥그레 뜨고 바라볼 뿐이었다. 오늘 바람이 세더니만 필시 이 조그만 놈이 바람에 날아왔나? 설마 그럴 리야 없을 텐데 내 눈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 눈치였다. 수나미는 너무 숨이 차서 이런 주인 영감님의 궁금증을 시원히 풀어주지 못하고 하고 이제 숨만 고르고 있는 거죠. 임마 말을 해. 무슨 일이야? 네 놈 꼴이 영락없이 도둑놈이다.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영락없이 도둑놈 꼴. 임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에 이 도둑놈 꼴이라는 요 표현 요것 때문에 이제 수나미가 성장하죠. 수나미의 어떤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이에요. 수나미는 겨우 숨을 가라앉히고요. 자초지종을 얘기해요.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다 듣고 난 주인 영감님이 무엇이 그리 좋은지 무릎을 치면서 굉장히 통쾌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딱 이제 부분의 지문만 보기 때문에 영감님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수나미가 경험한 요 앞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주인 영감님이 너무 좋아하고 통쾌해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 영감님의 어떤 성격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이분이 굉장히 그 인색하고 욕심 많은 인물이에요. 굉장히 구두쇠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 소설의 초반부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잘했다 잘했어 맨날 촌놈인 줄 알았더니 제법이네 제법이야 라고 하면서 가게에서 쓰는 드라이버와 벤치를 가지고 자전거에 채운 자물쇠를 분해합니다. 엎드려서 그 짓을 하는 여기서 그 짓이 뭐예요? 자물쇠를 분해하는 일이겠죠. 주인 영감님이 수나미의 눈에 흡사 도둑놈의 두목처럼 보여요. 정이 떨어져. 충성심을 가졌던 수나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인 영감님 얼굴이 아까도 나왔던 이런 누런 똥빛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이 얼굴의 색깔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색깔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게 부도덕한 인물의 얼굴빛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죠. 어떻게 보면은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부도덕한 인물의 얼굴빛을 그렇게 나타내는 거죠. 마침내 자물쇠를 깨뜨렸나 보다. 영감님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떠오르면서 자유롭게 된 자전거 바퀴를 시험이라도 하려는 듯이 자전거 골목을 한 바퀴 빙그르르 돌고 와서는 니놈 오늘 운 텄다 하면서 수나미의 이 부분 한번 보세요. 머리를 쓰다듬고요. 볼과 턱을 두둑한 손으로 귀여운 듯이 감쌌대요. 이거 원래 기분 좋을 때 수나미한테 하고요. 수나미도 이거 되게 좋아요. 그날 어떤 일을 다 마무리했을 때 영감님이 이렇게 해주면은 그날은 최고의 날인 거예요. 수나미한테. 그런 부분들 이제 소설 전체에서는 이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싫대요. 영감님의 손도 싫고요. 이게 운특이는 터는 재수 온 붙었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수나미는 그날 온종일 우울하기만 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왜 이렇게 우울한지 차분히 생각할 새도 없이 굉장히 바쁜 하루였고요. 가게 문 닫고 주인 댁에서 날라온 저녁밥 먹고 이제 수남이 혼자 있는 시간이야. 그때가 원래는 꿀 같은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이러셔야 돼요. 책을 펴고 영어 단어 찾고 수학 문제 풀어보고 턱을 괴고 소년답게 감미로운 공상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셔야 돼요. 어쨌든 수남이는 혼자 있을 때 이런 시간을 보낸대요. 그러나 오늘 수남이는 그게 되지를 않아. 책을 집어 던졌어. 낮에 내가 한 짓은 옳은 짓이었을까? 옳을 것도 없지만 나쁠 것은 또 뭔가? 자가용까지 있는 주제에 나 같은 아이에게 5천원 우려내려고 그렇게 간악하게 굴던 신사를 그 정도 골려준 것이 무엇이 나쁜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수나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의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을 한번 볼게요. 내 꼴이 어땠으면 주인 영광이까지 네 꼴이 꼭 도둑놈 꼴이다 라고 했을까? 이렇게까지도 얘기했고요. 그럼 내가 한 짓은 도둑질이었을까? 그럼 나는 도둑질하면서 기쁨을 느꼈나? 수나미는 계속 생각하는 거죠.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낮에 자전거를 갖고 달리면서 함께 맛본 공포도 있었지만 아까도 말했잖아. 쾌감이 있었다는 거죠. 무거운 억압이 갑자기 풀리면서 전신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진 상쾌한 해방감도 느꼈어. 그리고 그것을 한번 맛보면 도저히 잊혀질 것 같지 않은 그 짙은 쾌감. 도둑질하면서도 나는 죄책감보다 쾌감을 더 짙게 느꼈던 것일까? 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해보죠. 자아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자, 순간 수나미는 방바닥에서 송곳이라도 치솟는 듯이 후다닥닥 일어서서 안절부절 못하고 좁은 방 안을 헤맸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미음, 밑줄 친 요 부분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죄책감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의 수나미입니다. 이제 성장하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꼭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거를 고쳐 나가는 스스로가 깨닫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났다면 또 이 작품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또 소설을 통해서 알아야 할 삶의 진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점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네요. 어쨌든 문제 봅시다.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겁니다. 이 작품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나미의 이제 행동과 심리 다 알고 있어요. 결국에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이제 수나미한테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를 찾는 거죠. 기억 같은 경우가 지금 주인 영감님을 위해서 그 주머니 속에 10,000원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감님에게 손에 끼치지 않으려는 수나미의 마음. 그러니까 5번, 1번 맞죠. 자전거를 들고 달리는 모습을 통해 해방감을 느끼는 수나미의 마음. 그래서 참고 있는 오줌을 시원스레 내깔기는 듯한 쾌감까지 느껴졌다고 돼 있잖아요. 또 디귿 도둑놈 꼴이라는 말을 통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수나미의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수나미의 양심의 가책,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이 되었죠. 또 책을 집어던지는 행동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안절부절하는 행동이죠. 이 부분도 역시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행동이지 수나미가 그 신사에 대해서 계속 분노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5번.
6번 보기를 참고하여 A, B를 이해한 것이요. 그래서 A 한번 다시 보세요. A 부분 신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고요. 지금 B 같은 경우는 주인 영감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이제 자전거에 채워진 자물쇠를 분해하는 그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번 A에서 어쩔 줄 모르는 수나미의 모습은 수나미가 소년기 자아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으로 볼 수 있겠고 그쵸. 그래서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했었던 거예요. 자 자전거를 빼앗기는 사건은 수나미가 성장하는 계기로 볼 수 있다. 그쵸. 결국에는 이제 물론 잘못된 짓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계속 성찰하는 장면이 나와요. B에서 영감님이 수나미를 칭찬하는 모습 영감님은 도덕적인 어른들의 세계 아니죠. 비도덕적인 어른들의 세계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 영감님의 얼굴빛이 이전과 다르게 인식하는 거는 이제 수나미가 객관적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성숙의 과정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면서 수나미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현대산문의 1일차와 3일차의 본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예비 고1 학생들이 되게 당차게 또 의지를 가지고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해 나가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는 이 과정에서 휴원도 경험하고 있고 또 자습의 시간도 갖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 절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어떤 내공을 쌓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꼭 다시 만나서 얼굴 보면서 또 재밌는 작품들 즐겁게 배우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